자,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요, 과연 설계한 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통제 불가능한 어떤 생명체 같은 걸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도착한 자료 묶음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저도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다룬 심층 분석 보고서도 있고요. 대통령 발언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 그리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같은 아주 구체적인 기록들까지. 네, 이런 단편적인 뉴스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죠. 정책의 설계 의도나 그 실행 순서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들입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조각내고 다시 조립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설계도가 뭔지, 또 어떤 논리로 정책을 쌓아 올렸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복원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제목, 그러니까 대원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그걸 관통하는 철학이 있으니까요. 보고서에서도 그 철학을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보고서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그리고 투기 억제 및 주거 안정, 이 두 가지를 대원칙으로 꼽았어요. 네. 솔직히 이 두 단어 한 문장에 같이 읽기가 좀 힘든 말처럼 들리거든요. 시장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약간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요. 그게 현 정부 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뭐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 거죠. 시장의 순기능, 그러니까 가격을 발견한다거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건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을 인정한다. 그렇죠. 하지만 그 시장이 주택이라는 특정 자산에 너무 과도하게 쏠려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투기판으로 변질될 때는 아주 가차없이 개입하겠다. 이런 일종의 조건부 시장주의인 셈입니다. 아, 조건부 시장주의. 그러니까 평소에는 시장을 믿고 맡겨주는데 위험 신호가 똑 켜지면 곧바로 고삐를 꽉 쬐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철학은 대통령 발언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2026년 1월 27일 국무회의 발언 자료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네, 그리고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될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 이 말은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왜곡된 상태라는 걸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이라는 말에 올라타긴 하되 결코 고삐는 놓지 않겠다. 딱 이 기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대원칙을 이해하고 나니까 실제 정책들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궁금해지는 게요.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니까요.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처럼 순서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우선순위가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수가 2025년 6월 27일에 나왔어요. 바로 금융규제. 네, 수도권이랑 규규지원 LTV를 70%로 주담대 총액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딱 묶어버렸죠. 아니, 공급이나 세금 같은 다른 카드도 많은데 왜 하필 돈줄부터 잠그는 걸 첫 수로 선택했을까요? 그건 당시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패닉바잉이었죠. 아, 패닉바잉?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이 공포감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포감은 빚을 연료 삼아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일으켰죠. 네, 맞아요. 단기적인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이 불길을 잡으려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것, 즉 대출을 막는 거였습니다. 아하, 과열된 엔진에 냉각수를 확 붓는 격이었군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다른 수를 둘 시간을 벌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었네요. 맞습니다. 공급 정책이나 세제 개편은 사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융규제는 거의 즉각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던 돈의 수도꼭지를 일단 잠그는 게 가장 급선무였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돈의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해서 사람들 불안감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대출이 막혀서 집을 못 사더라도 결국 나중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를 텐데 하는 그 근본적인 불안은 여전했을 텐데요. 이 심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다뤘나요? 그래서 정부의 두 번째 수가 바로 그 심리를 겨냥했습니다. 첫 수로 물리적인 수요를 억제했다면 두 번째 수로는 심리적인 수요를 다독이려 한 거죠.
2025년 9월 측엔에 발표된 9.7 공급 확대 방안이 바로 그겁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신규 착공하겠다. 이런 거시적인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135만 호. 와, 엄청난 숫자이긴 한데 이게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에이, 그거 너무 먼 미래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 말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물론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핵심은 당장의 물리적인 공급이 아니었어요. 기대 심리 관리에 있었습니다. 기대 심리 관리요? 네, 이건 시장을 향한 아주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에요. 여러분, 단기적인 수급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아, 미래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불안 심리를 막 부추기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첫 수로 급한 불을 끄고 두 번째 수로는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 미래에는 소방차가 대규모로 도착할 예정이니 안심합시다 하고 확성기 방송을 한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물리적인 조치와 심리적인 조치를 연달아 사용한 거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강 인접 지역 같은 핵심 지역의 과열이 주변으로 막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이니까 2025년 10월 15일에 정말 어마어마한 패키지 대책이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이런 뭐 거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한 느낌인데요. 네, 여기서부터 정부의 정책 기조가 광역 방어에서 정밀 타격으로 바뀝니다. 정밀 파격이요? 네, 정부의 진단은 명확했어요. 일부 핵심 지역에서 시작된 불씨가 수도권 전체로 번져나가는 연쇄 발화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런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입체적인 3중 잠금 장치를 설계한 거죠. 3중 잠금 장치. 첫 번째가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였죠. 네, 서울 전역이랑 과천, 성남 같은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이랑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어버렸어요. 이건 실거주 목적 아니면 사실상 집을 사고 팔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상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일시적으로 셧다운 시킨 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금 장치로 혹시라도 그 빗장을 뚫고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을까봐 돈줄을 다시 한번 훨씬 더 강력하게 조입니다. 15억에서 25억 사이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죠. 2억 원이요? 수십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면 이건 사실상 현금 부자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신호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DSR 규제까지 보완했죠. 여기서 LTV랑 DSR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LTV면 집값을 기준으로 한 물건에 대한 규제고 DSR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람에 대한 규제. 이 둘을 동시에 강화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집이라는 물건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 즉 LTV도 낮추고요. 동시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DSR도 훨씬 깐깐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아, 물건이랑 사람을 둘 다? 네. 물건과 사람을 겹겹으로 규제해서 돈이 흘러 들어갈 틈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실거주 아니면 거래 불가, 고가주택 대출 사실상 금지, 상환능력 초과 대출 금지. 이 세 가지 조합은 과열 지역의 거래량 자체를 급감시켜서 시장을 말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려는 강력한 설계였습니다. 와,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아쳤네요. 저도 기억나요. 이때 제 주변에 집 알아보던 분들은 거의 뭐 멘붕 상태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금 계획부터 모든 게 다 틀어지니까요. 시장을 냉각시키려는 의도였다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고통도 상당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력한 정책은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낳기도 하니까요. 정부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불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큰 망치로 시장을 한번 내리치고 나면 그 충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균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뭐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정부가 이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그 규제가 시장에 잘 안착하도록 미세 조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2025년 11월과 12월의 조치들이 바로 그런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시기를 제도적 병목 현상 해소 단계로 규정하고 있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군요.
솔직히 이런 건 일반인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변화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시행령 개정은 특정 조항의 일몰 기한에 1년 연장한 건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예정대로 종료됐다면 갑자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몇 배로 폭증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급격한 충격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 일종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서 정책의 속도를 조절한 셈입니다. 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승객들이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가속 페달에 가깝습니다. 앞속 135만 호 공급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발표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면 부지 선정, 보상 협의 같은 절차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 법 개정은 신도시 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보상에 필요한 기본 조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아,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약속한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실무적인 기반 작업을 한 거죠. 큰 규제를 실행한 뒤에 그 부작용은 완화하고 약속했던 당근은 더 빨리 주기 위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최근의 움직임. 2026년 2월 3일 출구 전략 설계에 들어갑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에 끝나는데 이걸 보완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어떤 점이요? 정부의 목표가 투기 억제였다면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를 더 강하게 물려서 끝까지 압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갑자기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이건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이 정책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정교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관리요? 네, 강력한 규제와 높은 세율은 필연적으로 매몰 잠김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아, 매물이 잠긴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려고 보니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세금 내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그냥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에 매물이 돌아야 가격도 안정될 수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꽉 쥐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이라는 빗장을 아주 살짝 그리고 일시적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그런 의도군요. 네, 국무회의 사룡에 언급된 계약일 기준 적용 같은 기술적인 논의가 바로 그 신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고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 설계에 가깝습니다. 와,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니까 정말 거대한 체스판이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첫수로 금융규제라는 폰을 움직여서 중앙을 장악하고, 다음 수로 공급신호라는 비숍을 길게 배치해서 상대 움직임을 제약하고, 특정 지역이 문제일 땐 규제 패키지라는 퀸을 투입해서 판을 뒤흔들고, 네, 그 와중에 제도 정비라는 룩으로 진영을 정비하고, 마지막에는 양도세 완화라는 나이트로 예상치 못한 퇴로를 열어주면서 판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그림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분석 보고서의 결론을 빌려서 이 전체 전략을 세 개의 축으로 재구성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세 개의 축이요? 네. 첫째, 금융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고정축, 그러니까 기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공급은 처음엔 로드맵 제시로 심리를 안정시키는 무기였다가 나중엔 실행력을 보여주는 속도전으로 진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축이 바로 세제입니다. 세제는 단순히 가격을 누르는 무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세제는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또 매불 출회를 유도하는 엑셀러레이터 역할도 하는 아주 섬세한 보안 장치인 셈입니다. 아, 이 세 가지 축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뭐랄까, 정권 바뀌면
혹은 여론 나빠지면 정책도 뒤집힐 거다. 이런 불신이 워낙 깊이 박혀 있잖아요. 네, 그 정책 불신이 지난 수십 년간 시장을 왜곡시킨 가장 큰 암초였죠. 정부가 이 일관성이라는 신호를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암초를 깨기 위한 장치가 바로 대통령의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2026년 1월 27일 발언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아, 그 발언요. 그냥 의지를 다지는 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을 향한 공표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나 정치적 압박에 우리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라 라는 강력한 신호죠.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조급함과 불안함에 기반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자료들을 정말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코 단발적인 대책들의 나열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수요, 공급, 세제라는 세 개의 축을 바탕으로 명확한 순서와 논리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전략 프레임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을 요약하자면 실용적 시장주의와 투기 억제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무기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정부가 얼마나 정교하고 일관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장은 정부의 설계도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수백만 명의 각기 다른 욕망과 판단, 때로는 비합리적인 공포와 탐욕이 뒤섞여 움직이는 아주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아무리 완벽한 지도를 그려도 실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곱씹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들여 설계한 출구, 즉 양도세 완화 카드는 과연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풀어놓는 시원한 통로가 될까요? 아니면 그 출구 앞에서 다주택자들이 또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지금 파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다음 정부까지 버티는 게 이득일까? 하는 새로운 눈치 보기와 버티기가 시작될까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 왜곡을 낳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부의 정교한 청사진과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반응 사이의 간극. 앞으로 이 간극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 간극에 정부가 또 어떤 수로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향후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